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노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아마 집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일을 하지 않거나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IMF 이전에는 노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노숙하는 것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취급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IMF가 터진 이후 노숙인의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어요. 자발적이든 타이든 그분들의 남다른 행색만큼 다들 특별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죠. 그걸 알더라도 누군가는 그래도 의지를 갖추고 노력해야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굉장히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했던 조사가 있어요. 2,000명의 노숙인의 정신 상태를 점검했는데요. 그중 무려 52%가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2%라니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였기에 이걸 듣고 매우 놀랐었어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우리는 흔히 그분들을 게으른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보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어쩌면 그분들은 그럴 힘이 고갈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부터 노숙인이 되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하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분들에게도 말이에요.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가 되는 경위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이유가 25%가 넘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혼이나 가족의 해체로 15%가 넘죠.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교도소 출소 등과 같은 이유는 10%도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길에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까지 모두 옹호할 생각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껏 저 사람들은 그냥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고 치부해버리며 섣부르게 선입견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저는 바닷가가 가까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을 그 마을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배를 타는 분이었어요. 새벽 일찍 어선을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와 시장에 팔곤 하셨어요.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배를 타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는 며칠 동안 날씨가 좋은데도 바다에 나가지 않으셨어요. 제 입학식, 졸업식에도 빠지지 않고 날이 좋으면 바다로 가셨던 분이 말이죠. 아버지, 밥 먹어요. 슈퍼집 아줌마가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줬어. 난 생각 없다. 너 먹어라. 아버지 오늘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괜찮다. 이따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너 먼저 먹어라. 그 후로 몇 년 동안 아버지는 술만 드셨어요. 새벽에는 배를 타고 아침에 돌아오면 남은 시간은 온종일 술을 드셨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벤트나 달콤한 말 한 번 한 적 없으셨고, 어머니와 손 한 번 잡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사실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저는 방학 되면 종종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어요. 예전에는 배 위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엄마 몰래 가끔 소주도 한 잔씩 주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었다는 표현보다는 없어졌다는 게 더 맞겠네요. 몇 년 동안 웃는 모습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배를 타러 나가셨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 말로는 배에서 술을 드시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그냥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떠나기로 하신 것 같아요. 저만 남겨둔 채 말이죠.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이고, 우리 명호 혼자 남겨져서 어떡하니? 그러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아직 그래도 어린데. 어휴, 제 어미도 그렇게 있고 아비까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어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씩씩한 척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고 날마다 망가진 채로 보내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어머니 곁에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더 이상 헤어질 일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하실 테니까요. 그런 부모님이 사실은 원망스럽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워 깊이 생각할 수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년이 좀 더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나에게 배를 가르쳐줄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은 생계도 문제였지만 아버지가 쓰시던 배를 후한값에 인수하신 마을분 덕분에 굶어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다들 십시일반으로 제 반찬거리나 가끔 와서 살림살이 등을 보살펴 주셨고요. 그러다가 고3 1학기 중반쯤 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가보는 서울이라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들떠 있었죠. 조용한 바닷가 시골 마을인 우리 동네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높은 건물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수많은 자동차, 전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방문한 대학교들은 더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몇 개, 아니 몇십 개나 붙여놓은 듯 커다랗고 넓은 잔디밭도 여러 개였어요. 책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의 얼굴은 생기로 넘치는 것 같았고 둘러보는 강의실에는 제가 공부하던 교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어요. 외국인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있었고 잔디밭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고 연습실 같은 곳에서 모여 춤을 추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학생들은 뭐랄까 다들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어때요? 다들 잘 봤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여기 들어오려면 공부 잘해야 하나요? 수능 몇 등급이었어요? 하하, 제가 학생회에서 오늘 가이드를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서울이 아닌 지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수능 200일쯤부터 정말 눈 뜨고 앉아있는 시간 동안 계속 공부만 했어요. 진짜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학교를 구경해보고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만났던 친구들 중에 후배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학교 투어가 끝나고 저희는 다시 동네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학교에서 봤던 장면들이 잊히지 않았죠. 서울의 화려한 건물들과 바쁜 일상들, 그 속에 분주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기억들이 많은 이 동네를, 이 집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기로요. 한 1년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후 조금 먼 거리이긴 하지만 시내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서울에 가기 위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고 싶은 대학교의 모집 요강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반에서 제 성적은 중간 정도였는데 그 학교에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투어를 진행해준 형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문제집도 사서 풀고 서울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고 꿈꾸며 나날을 보냈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 무엇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었어요. 명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네 이야기는 잘해줬다.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꼭 붙었으면 좋겠구나. 그때 되면 선생님이 시원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쏘마. 감사해요, 선생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증 가지고 내려올게요. 그래, 내가 준 주소랑 다 잘 챙겼지? 네, 기차역에서 내려서 가는 길도 몇 번이나 알아봤어요. 네가 정말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저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포옹에서 느껴지더군요.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셨던 이장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던 집도 잘 정리하고 그 돈으로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신 하숙집에
몇 달치 월세를 미리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집에 짐들을 정리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날 마을 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슈퍼집 아저씨는 저를 터미널까지 차로 데려다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영호야, 고생 많았다. 네 엄마 죽고 나서 우리가 너희 아버지도 너도 좀 더 자주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네. 아니에요. 다들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잖아요. 아이고, 어린 너 혼자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다들 그동안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순식간에 제가 서울 가는 길이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봐왔던 어른들이라 아마 제가 떠나는 게 더 마음이 쓰이셨을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서울 가서 밥 굶지 마라. 어딜 가든 밥을 잘 먹어야 해.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사람이 뭐든 할 의지도 힘도 생기는 거다. 그리고 타지살이 힘든 일에 특히나 든든하게 배를 채워야 마음이 춥지 않은 거야. 알았지? 다들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아빠랑은 다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다. 우리가 형제처럼 자란 것처럼 명호 너도 언제나 우리 가족이야. 서울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잘 다녀올게요. 열심히 하고 올게요. 저는 많은 사람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터미널로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서울까지 바로 가는 기차나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인근 지역의 기차역에서 갈아타기로 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떠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 반 설렘 반이었어요. 그렇게 서울로 가는 기나긴 시간 동안 잠도 자고 책도 읽고 많은 것을 하며 보냈어요.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도착한 서울. 반짝이는 빌딩의 불빛들이 어두운 야경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해가 진 밤하늘 사이로 여전히 다니는 버스들과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와, 서울이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신기하고 또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역 밖으로 나왔더니 그것은 제가 봤던 서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계단의 한쪽 구석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골이었던 우리 동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숙자였어요.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본 적은 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분이 눈에 띄었어요. 아버지 또래의 그 남자분이 제 눈길을 끈 건 바로 표정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줄곧 짓고 있던 표정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눈빛과 삶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허망한 표정 말이죠. 저는 괜히 아버지가 떠올라 싱숭생숭해진 마음을 뒤로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어요. 바로 근처에 국밥집이 눈에 보여 그쪽으로 발길을 향했죠. 국밥집을 향하는데 아까 봤던 아저씨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분도 늦은 저녁을 먹을 참인가 보다 하고 저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딸랑. 다시 한번 가게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봤던 노숙자 아저씨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나가요, 나가. 아니, 여길 왜 들어와? 국밥 한 그릇. 국밥은 무슨 국밥이야? 나가요. 다른 손님들도 다 도망가기 전에. 아까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던 사장님은 제 뒤를 따라 들어온 노숙자 아저씨를 쫓아냈어요. 아저씨는 더 이야기해볼 의지도 잃었는지 조용히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축 처진 어깨를 돌려 말없이 가게를 나서는 그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저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의 뒤를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 세웠어요. 아저씨는 생기 없는 얼굴로 저를 돌아봤어요. 무기력한 표정, 축 처진 어깨,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옷,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아저씨, 식사 안 하셨어요? 아저씨는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배 고프세요? 그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드실래요?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모시고 다시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여기 국밥 하나 더 주세요. 사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가 앉았던 자리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내 뜨끈한 국밥이 나왔어요. 얼른 드세요. 고,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그는 국밥 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은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죠. 온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날도 추운데 밥 굶으면 더 배고파요.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돈이. 아저씨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다시 말없이 밥을 먹었죠. 비슷한 나이대라 그래서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쓸쓸한 얼굴 때문인지 저는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신 채 방에서 혼자 술만 드시거나 등 돌린 채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아저씨,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여기 뒤에 텐트에서 살아요. 텐트요? 요즘 같은 때 많이 추우실 텐데. 아버지가 생각나서였는지 아니면 서울에 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정들 때문에 저도 오지랖을 부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국밥의 가격을 보고 제가 가진 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결심하고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밥값 조금을 미리 내고 갈게요. 저도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정도 드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굶지 말고 하루 한 번이라도 식사 꼭 챙기세요. 아직 날도 추운데 밥까지 안 드시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알겠죠?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국밥이 담긴 그릇만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먼저 계산대로 가서 계산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에게 이틀에 한 번 아저씨가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달치 밥값을 미리 계산했죠. 우선 한 달치만 먼저 계산할게요. 월급 받으면 또 내려올게요. 학생, 길거리에 저런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학생같이 순진한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맨날 술만 사 먹어. 일할 의지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들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이야. 괜히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말고. 조언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원래 다 실수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카운터 옆에 커피 기계에서 커피 두 잔을 뽑아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잔은 아저씨에게 내밀었죠. 제 이름은 명호예요. 정명호. 아저씨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강태진이에요. 멋진 성함이네요. 제가 미리 계산해뒀으니까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와서 드세요. 꼭 말입니다. 알겠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밥 꼭 드세요. 알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는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가는 길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느릿한 발걸음 때문인지 자꾸만 슬퍼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겨우 참고 버스에 올랐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갔더니 약간 오래된 주택이 나왔어요. 알려주신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더니 집 앞으로 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가 명호니? 네. 아이고, 날도 추운데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밥은 먹었니? 네, 기차역에서 내려서 근처에 국밥집이 있길래 먹고 왔어요. 아유, 그랬니? 잘했어. 오늘 우리 부부 둘 다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아니었으면 역 앞으로 나갔을 텐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서울 사람인데 혼자서 버스 타고 길 찾는 것도 연습해야죠. 오히려 오면서 동네 이름들도 익숙해지고 좋았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다. 네 방은 정리해놨어. 보일러도 미리 켜놨는데 따뜻해졌으려나 모르겠다. 여기로 올라가면 돼.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제 손에 들린 짐을 나눠 들어주시고 건물의 한쪽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옥탑방이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주방도 화장실도 있고 주방 뒤쪽으로 방이 이어졌어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공간에 깜짝 놀랐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곳인데, 원래는 우리 아들 성인 되면 친구들도 편하게 부르고 하라고 따로 만들어준 건데, 아유, 글쎄 그 아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버렸지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윤 선생한테 연락받아서 잘 됐다 싶었지. 안 그래도 방 비워둔 채로 그냥 놔두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까 하숙을 구할까 했는데 여기가 대학가 근처도 아니고 해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겠다 싶었거든. 와, 집이 너무 좋아요. 엄청 깔끔하고. 와, 바닥도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아니야, 아니야. 우리야 뭐 이렇게라도 부수입 생기면 좋지. 반찬은 냉장고에 좀 채워놨는데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네. 반찬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쌀은 일단 작은 거 사서 저기 놔뒀는데 밥 해먹기 힘들고 하면 아래층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가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저 기다리시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얼른 들어가 쉬세요. 그래, 그래.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쉬렴. 이번 주는 짐도 정리하고 적응하느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로 맞춰놨어. 내가 출근 전날에 자세한 거 다시 알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두 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고 방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옥탑으로 나가 평상 위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이다. 내가 진짜 서울에 왔구나. 저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어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여기까지도 혼자 힘으로 왔잖아. 저는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어요. 이 집을 내어주신 집주인 남자분은 고3 담임 선생님의 대학교 친구분이라고 해요. 두 분 다 같이 교육을 전공했는데 서울에 있는 강 선생님은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학원 강사를 하시다가 현재는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내분도 수학 강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학원에서 여러 잔업무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고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 출근한 첫날 직원분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학원에서 일하다니 이 역시 저에게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점은 급여가 적은 대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학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다니 저에게는 무척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강의도 듣고 혼자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재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날이 되었어요. 저는 월급을 받고 다음날 바로 서울역에 있는 그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학생은?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랑 밥 먹었던 아저씨 계속 오셨나요? 그 후로 몇 번 더 오기는 했지. 근데 학생이 돈 낸 만큼은 아직 안 왔어. 그래요? 그래도 그동안 식사하러 오시긴 했네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더 내고 갈게요. 아이고, 괜한 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괜찮아요. 좋은 일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거참. 사장님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밥값을 계산해 주셨어요. 저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 아저씨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아저씨!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명호? 맞아요. 맞아요, 아저씨. 식사하셨어요? 아저씨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어요. 아유, 식사는 잘 챙기시라니까. 저도 안 먹었는데 같이 먹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아까의 국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 동안 여전히 아저씨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로 몇 번 안 오셨다면서요. 밥 잘 챙겨 드시라니까. 저 어제 월급 받아서 오늘 돈 더 결제해뒀으니까 이번에는 꼭 오셔서 밥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게 미안해서.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식사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밥을 많이 못 챙겨드렸거든요. 아저씨는 다시 한번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드셨어요. 이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궁금했지만 선뜻 여쭤볼 수는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판기에 커피를 뽑아 아저씨에게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같이 밥 먹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금 대학에 입학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와 커피를 마시면서 간단하게 제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는 말없이 커피를 후후 불어 마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죠. 이만 가봐야겠어요. 조만간 또 올게요. 네. 그때까지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잘 계셔야 해요. 알았죠? 아저씨는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예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그렇게 아저씨를 뒤로하고 다시 옥탑방으로 향했어요. 어쩌면 아버지에게 못다한 효도를 대신하는 걸까요? 아저씨와 밥을 먹고 돌아서는 길이 이전과 달랐어요. 그때보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아저씨를 만나 밥을 먹고 돌아가던 길에서 복잡했던 마음은 어느새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 후 저는 다시 열심히 학원에서 일하고 수업을 듣고 공부했어요. 학원 직원분들도 주인집 선생님들도 다들 저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타향해서 고생한다며 기특하다고 해주셨죠. 그리고 2, 3주에 한 번씩 시간이 날 때는 서울역으로 가서 아저씨와 밥을 먹었어요. 아저씨는 여전히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보다 저와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언제나 이야기를 하는 건 제 쪽이지만 늘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를 쳐다보는 것으로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새 아저씨와 식사하는 것은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수능이 100일 남은 시점, 저는 서울역으로 갔어요. 아저씨, 명호, 밥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밥 먹으러 가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늘 가는 국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다 마치고 커피를 가져와 전해드리는데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 엿, 엿이요? 수능시험 잘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엿까지 받았으니까 진짜 딱 붙을게요. 힘내. 저는 아저씨에게 당분간 자주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준 엿이 다른 선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강태진이라는 이름을 크게 써서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공부하면서 그 엿을 볼 때마다 더 힘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는 한 달 동안은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 아저씨를 보러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없는 동안 또 밥을 거르시진 않을까 걱정도 됐고,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괜찮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혼자서라도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과자나 초콜릿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목도리와 장갑도 구매했어요. 거리 생활을 하는 아저씨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저는 아저씨의 이름을 적어뒀어요. 물품들을 담은 쇼핑백에도 이름을 크게 적어두었죠. 그리고 아저씨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요. 집을 나서려다 단어장을 두고 온 게 생각나 평상 위에 짐을 올려놓은 채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더니 선생님께서 제 짐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명호야, 어디 가니? 아, 서울역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내일 수능 특강이 있는데 내일은 근무 시간을 좀 바꿔서 특강 듣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지. 수능 특강이요?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그래, 그래. 내가 직원들한테는 이야기해둘게. 근데 강태진이 누구니? 친구야? 아니요. 그게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서울역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요. 저는 선생님께 처음 아저씨를 만난 날부터 그동안 아저씨와 종종 밥을 먹은 일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랬구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명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 에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수능 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이거라도 전해드리려고요. 날도 쌀쌀한데 그럼 오늘은 내가 서울역까지 데려다 줄게.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요. 마침 나도 시간이 남아서. 괜찮아, 가자. 저는 선생님의 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금세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내리면 되겠구나. 감사해요, 선생님. 아저씨다. 저 먼저 가볼게요. 저분이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저는 차에서 내려서 아저씨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저 왔어요. 명호, 식사하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저는 아저씨에게 수능 준비 때문에 한동안 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쇼핑백을 드렸어요. 목도리를 둘러드렸더니 아저씨는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장갑을 끼더니 손에 꼭 맞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때 형, 형! 뒤를 돌아보니 울고 있는 선생님이 보였어요. 선생님, 형, 형! 선생님은 울면서 달려와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요. 형, 나 태민이야. 기억 안 나? 형 동생 태민이. 아저씨는 고개를 돌리며 손을 빼려다가 다시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태민이? 그래, 태민이. 형 동생 태민이. 기억나? 어? 태민이. 아저씨는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어요. 태민이, 내 동생 태민이. 그러더니 계속 선생님의 이름을 되뇌었어요. 형,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언제부터 여기 있던 거야, 대체? 선생님은 울면서 아저씨의 얼굴을 살폈어요. 아저씨도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울고 있었죠. 두 분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르며 길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형. 응? 아저씨는 망설이더니 계속해서 부탁하는 선생님에게 못 이겨 차에 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선생님 집에 모여 앉았어요. 선생님은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내어주셨어요. 형,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명호야, 많이 놀랐지? 원래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친형이 있었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사라져서 연락이 끊겼단다. 주변을 아무리 찾아보고 수소문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다 큰 어른이라고 그저 어디로 훌쩍 떠난 것 같다더구나. 선생님은 울먹이는 얼굴로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니 정말 몰랐어. 서울역이면 멀지도 않은데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미안해, 형.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찾아봤어. 미안해. 선생님이 울자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선생님 얼굴을 봤어요. 아니야, 태민아.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은 원래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 내가 지금 운영하는 학원은 원래 형님이 하시던 거였지.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날 형님은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춘천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는 길이었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하던 차량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난 거야. 연락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형수님이랑 조카는 세상을 떠났더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되는 바람에 구급대원이 차마 손쓸 틈도 없었다더라고. 형님은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살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이야기하다 잠시 말을 멈추고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깨어나고 나서 형수님이랑 아들 이야기를 듣더니 난리가 났었지. 형은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렇다며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어. 계속되는 자책은 우리가 말릴 도리도 없었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힌 채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야.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운전을 해서 내 잘못이야. 형, 그게 왜 형 잘못이야? 아니야, 그건 사고야. 형 잘못이 아니야. 아저씨는 다시 자신을 탓하며 엉엉 우셨어요. 형님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명호 네 나이였겠구나. 제가 아저씨를 보면서 저희 아빠를 떠올렸듯이 아저씨도 저를 보면서 아들을 떠올렸나 봐요. 어쩌면 그래서 저와 계속 밥을 먹었던 걸지도 몰라요. 내가 형을 더 잘 돌봤어야 하는데, 더 잘 챙겼어야 하는데 형이 사라져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 크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빠의 사고에 대해 자신을 탓하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처음 아저씨에게 밥을 사드리게 된 건 돌아가신 제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제가 왜 서울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왜 밥을 사드렸는지도요. 선생님과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건 사고야. 네 잘못이 아니란다. 아저씨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아저씨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저씨도요. 아저씨도 그래요. 그건 사고였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사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자책하지 말아요. 아저씨에게는 이렇게 아저씨를 기다리고 찾아 헤매던 가족이 있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저씨는 울면서 선생님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들어했을 두 분의 마음이 어떨지 차마 다 헤아릴 수 없기도 했죠. 고맙다 명호야. 다 네 덕분이야. 네가 형에게 밥을 사주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서울에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일자리랑 집을 제안해 주신 덕분인걸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혼자서 서울에 오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고맙다.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 고맙다 명호야. 네 덕에 그동안 밥도 얻어먹고 동생도 만나고. 아니에요 아저씨.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못 해봤던 아버지랑 식사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아저씨랑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무거운 마음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아저씨는 길거리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 선생님은 혹시나 형이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저씨는 사고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았다고 해요. 긴장하면 말을 더듬기도 하고 가족들 생각을 하면 여전히 마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유로 상담 치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플 때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마음이 아플 때도 똑같다고 선생님께서 적극 제안하셨더라고요. 상담의 효과인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을 다시 느끼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후회 없이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합격이었어요. 그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선생님도 아저씨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내분도 학원의 직원들도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고3 담임 선생님도 정말 기뻐하셨죠. 전화로 또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마을에서는 축하 파티를 해주겠다며 시간 날 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께 웃음 드린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저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네요. 저는 옥탑방을 정리하고 아저씨를 곁에서 돌볼 겸 아저씨가 사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선생님 부부도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아저씨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웃으로 지내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정명호님 등록금 납부 완료되셨고요. 입학 등록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 대신 대학 등록금을 내주신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등록금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아니야, 몇 년 동안 소식도 모르던 형을 찾아줬는데 이 정도도 못할까봐.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니까 받아두렴. 그리고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이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이 소식 듣고 주변에서도 난리야. 네 덕분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 고맙다, 명호야. 감사해요, 선생님. 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아저씨도 잘 보살피고요. 저는 아저씨와 있었던 일을 계기로 현재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러기 쉽지 않았고, 아저씨도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그걸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었죠. 또 아저씨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점점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니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저씨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처럼 한 집에 살고 서로 밥도 챙겨주고 있어요. 저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일하던 학원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죠. 아저씨도 언젠가는 학원에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치료 중이에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노숙자분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노숙인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들 중 많은 분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결심했죠. 언젠가 공부를 마치고 제가 충분히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노숙인 분들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드리겠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될 미래를 꿈꾸며 일도 공부도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향하다 보면 언젠가 분명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